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국 수석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공평하게 우병우 수석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우병우 대 조국, 조국 대 우병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과의 제가 첫 인연은, 제가 중수부에서 한 횟수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중수 1과장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진을 해서 수사기획관으로 왔었죠. 그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2번 정도 윗사람으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직속 상관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모신 거죠. 그 중수부에 있는 중수 1과, 중수 2과, 그리고 중수 3과였던 첨단범죄수사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첨단범죄 수사과 소속이었고, 거기서 자금 추적 및 범죄 수익 환수 전담반의 그 넘버 2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첨단과에 있으면서 중수 1, 2과의 수사 업무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사실로 올라가서 조사하는 업무도 병행을 했었죠. 중수부가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서로 같은 부서가 아니면은, 같은 과가 아니면은 좀 친분을 쌓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 수석과 친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보다 너무 높은 사람이고 저는 실무 책임자였고 딱 그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아무튼 매서운 눈빛에 용병술, 부하를 부리는 용병술이 매우 강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막 존중하고 막 그러지진 않았고, 이렇게 업무를 부딪히면은 조금 엄격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로 지적을 당하면은 그거 이상 무서운 사람이 없죠, 상관으로서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수석도 저라는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수 1과 2를 도와주는 자금 세탁 수사, 자금 추적의 그 총괄 2인자였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죠. 친한 건 절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업무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연이 제가 2012년도 2월 말경, 3월 초경 MB정부 특감반에 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 특감반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민정비서관, 드디어 같은 부서의 주무과장격이죠. 민정비서관으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같은 부서가 됐는데, 이 역시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쫓겨났거든요. 저만 쫓겨난 게 아니고 우수석이 비서관으로 와서 자기가 오기 이전에 오래 일했던 직원들은 좀 물갈이 하는 형식을 취해서 제가 인사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그 업무적인 인연은 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검찰 수사관들이 가는 자리였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 자리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박근혜 정부 특감반에서도 저는 늘 그렇듯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유명한 박관천 경정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2014년 5월 말경에 이제 비서관으로 오신 분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뭐 빼박 직속 상관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 오시고 나서 그 행보가 제가 알고 있던 우병우 수사기획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적을 쪼거나 막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습니다. 검찰을 떠나고 나서 변호사를 좀 하다 와서 그런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빠졌나? 사람이 좀 부드럽게 바뀌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그때 그분은 자기가 오기 전에 있었던 직원들을 한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갈이 대상을 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갈이 1순위가 바로 저죠.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봤을 때에도 지난 정부 사람이니까요. MB 때 왔던 사람이니까. 뭐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가 좋진 않았죠. 예. 저도 물갈이 당연히 1순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 민정비서관이 자기 민정비서관실 직원
인사하는 거는 자기 인사니까, 정당한 인사권에 자기 권한 안의 일이니까 그건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쫓겨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일만 하고 그냥 쫓겨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수는 없죠. 자기 업무니까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오신 지 한 달 만에 저희가 이제 물갈이 대상이 됐었죠. 민정수석실 전체에 우리 민정비서관실 포함해서 제 기억이 뭐 정확하진 않는데 한 20여 명 정도는 물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안의 일을 신경 안 쓰고 밖에 뭐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요거 감찰 요거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잘 사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실적 많이 내는데 나를 쫓아낼 이유가 있겠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좀 순진했죠. 그래서 이제 인사이동 되기 전에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 비서관이 저희 특감반 사무실로 한번 왔습니다. 와서 뭐 고생했다 잘 가라 뭐 이런 좀 냉랭한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이제 표정이 좀 어이없는 표정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건 뭐지?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건 뭐지? 근데 뻥찐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그 표정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때 비서관이 저를 레이저 눈빛으로 한번 쏘아봤습니다. 그 유명한 그 기자 레이저 눈빛 쏘기 전에 이미 3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 맞았죠. 예. 그 뭐 자기 권한 행사니까 어쩌리요 하고 저는 수긍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불만이 있나? 제가 불만 없습니다. 뭐 자기 권한이니까 뭐 이러고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자기 권한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아마도 우 수석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내 오기 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 중에 제2의 박관천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사유동이 되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첩보를 담당하는 자리로 가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법무부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출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갔습니다. 거기 한 2년 일하면서 시권이 좀 남았었죠. 그때 그 시권 얘기 했었죠. 그때. 예. 하여튼 그 법무부 사법시험 담당으로 가서 그때 제가 뜻밖의 상황을 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병우 수석이 우리 과에 몇 년 전에 과장으로 근무했더라고요. 부장검사택인데 그래서 그분이 일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법무행정이 일이죠. 수사가 아니고. 그걸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역시 남들하고 다르구나. 보통 공직자들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자기 주도로 바꿔버리면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하던 대로만 잘 해오면은 사건 사고 안 터지고 빠꾸도 안 나고 좋은데 내 주도로 뭔가 바꿨다가 국가 고시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사법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면접시험이 있었죠. 1, 2차 시험이야 당연히 어떤 건지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1차 시험, 2차 시험 하고 나면은 3차 시험은 사실상 좀 다 합격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좀 통과 의뢰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시험은 아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석이 오고 나서 면접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면접 시험을 뜯어 고쳐서 심층 면접이라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면접 시험 하나였는데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 면접 시에 조금 부실했던 응답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심층 면접 시험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는데 심층 면접 질문 다시 만들고 심층 면접 교수위원 다시 위촉하고 상당히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획하고 바꿨더라고요. 이거 나라의 인재를 뽑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만큼은 내 스타일이다. 저도 조금 그런 부류거든요. 뭐 사실 솔직히 뭐 자기한테 쫓겨났는데 제가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법무부에서 그걸 보고 나름 공직관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성실한 공직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행정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막중한 수사 업무는 얼마나 열심히 창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상급자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야만큼은, 업무라는 분야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이런 평가를 받죠. 일은 잘한다, 천재과다, 그런데 인간미가 좀 없다, 냉혈한이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런 평을 듣습니다. 뭐 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우병우 수석의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우병우가 영주고등학교에서 1등, 이분이 2등을 했다더라고요. 우연히 그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참 나랑 같이 빵집도 가고 여고생들이랑 소개팅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새로웠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보통의 학생과 똑같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파견 나왔던 직원 중에 이제 우병우 기획관하고 친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또 상당히 인간미 있고 잘 챙겨주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엄격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아마 그러다 보니 그게 조금 지나쳐서 좀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병우 수석하고 우리 유명한 조국 수석님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견줘볼까요? 저는 능력적인 평가 면에서 우병우 수석에게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줍니다. 뭐 100점 이상인 것 같아요. 조국 수석은 우병우 수석보다는 조금 온화한 면이 있겠네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솔직하고 좀 직선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리고 전문가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우 수석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두 분이 사정기관의 수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역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지도자가 능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몸소 겪은 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게 만든 선조임금입니다. 이 선조임금은 외란 때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분노한 국민들이 궁궐을 불태우고 도망가 있는 동안 국민들과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다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외란 7년을 겪고 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경작지가 상당 부분 소실되었고 인구도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역사 말고 중국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를 한번 보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었습니다. 성품은 온화하죠. 그런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재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했죠. 그 아버지 유비가 고생해서 만든 총나라, 그냥 자기 살고자 다른 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예를 볼까요? 이 조조는 정말 냉철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했습니다. 조조의 치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재 등용과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인재 등용 얘기를 하자면 조조는 자신이 환관 출신의 집안이라서 그런지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집안이나 배경이나 자신과의 인연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만 중용을 하였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또 중용했죠. 오로지 능력만 봤습니다. 실리주의자죠. 적장이라도 실력이 출중하면 자신의 부하들이 시기나 질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적장인 관우하고 좋은 자료를 보고서 반해서, 그 실력에 반해서 나중에는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인재등용에 아주 능했죠. 인재등용, 인사검증? 이거 누구 생각나지 않나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조가 인사검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조조가 어느 조씨인지 한번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만 조씨인지 창녕 조씨인지. 조조의 두 번째 치적을 보면은 경제정책인데 둔전제로 대표가 됩니다. 당시에는 전쟁 시즌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다가 농사 짓다가 그런 시기였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없어지고 빈 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조조가 이런 착안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을 쉬고 있는 시즌에는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 힘센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농사 시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전쟁이 나면은 얼른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투입시켰죠. 이것은 그 당시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하고도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쟁 도중에 군량미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가를 습격해서 군량미를 수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군량미를 수탈하기보다는 군인을 투입시켜 농사를 지었던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훌륭한 군주와 능력 있는 군주와 능력이 없는 군주의 사례는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쉽게 능력 있는 조조, 능력 없는 유비의 아들 유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렸죠. 조조와 그 아들 조비는 천하를 제패했던 사람들이고 유비의 아들 유선은 국가를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성이 훌륭하지 않아도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은 국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멀지 않는 역사에도 이런 예,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출중한데 조금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있다면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좋은 군주였겠습니까? 좋은 지도자였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부작용과 인권 타답은 있었겠죠.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산업화가 매우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배골지 않는 것이, 국민이 배고프지 않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분이 영웅이었습니다. 국민을 생각한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수석님과 우병우 수석님을 한번 견주어 봐서 재미있게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욱 훌륭한 지도자감으로 생각합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